아이고, 저를 아주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설명하는 그 방식 같은 경우를 조금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전문의를 따고, 인천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이제 북일신동인데,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조차도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 부분에 제가 가서 이제 의료기관을 하고 의원을 운영했는데 아마 제가 개업을 했다고 하면 지금하고는 좀 다른 어디 말하면 그냥 평범한 의사의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제가 시작을 한 거는 이제 가정의학이라고 해서 주치의를 한국에 좀 잘 안착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역에서 외국과 같이 주치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시범 사업을 지역에서 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 교수님이 그거는 한국 사회에서 쉽지 않으니까 너무 애쓰지 마라. 한마디로 그냥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제가 종합병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음, 예, 음, 이제 인사드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후기 있게 이제 박차고 나왔는데 무슨 대책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역사회 내에서 제대로 된 주치 제도를 우리가 사회 밑바닥에서 지역사회에서부터 만들어 보자. 음,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후배 선배들이 그럼 해보자 보면은 음, 그래갖고 한 40명 되는 후배 선배 동료들이 그때 돈으로 한 6,700 정도 그러니까 3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한 4억 정도 되는 큰 돈이에요. 음, 그러면은 그거를 기금을 모아갖고 이제 지역의원에 따로 거기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공적인 기반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뭐 그렇게 출발했었기 때문에 저는 가난한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문제의식은 뭐 일관되게 그 생각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런 쪽 부분인데 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그냥 의료 전문가, 보건학자로서 이렇게 전문가로서 어, 좀 이걸 보고 분석하고 뭐 그런 쪽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시민 권력이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음, 아마 그런 부분의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이것을 이제 분석하고 대안들을 모색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강의 그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기현 작가님하고 음. 김연아 교수님 그거 다 읽어보고 아, 여러분들 예. 토론 하는 것도 다 궁금한 것들도 다 음, 이게 좀 살펴봤습니다. 갖고 있는 이제 문제의식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대의제가 있지만 대의제가 한국 사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정당 민주주의도 사실은 마찬가지 부분이죠. 예를 들면 음,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방 분권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지역 사회에 있는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식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 이해들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어떻게 말하면 시장에서의 또 시장 권력으로서 지식을 갖고 있는 굉장히 독점적인 지식을 갖고 또 시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거를 의료화해서 메디컬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상당 부분의 이제 문제점 부분들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문제점을 공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에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국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에 있는 의료를 작동하게 하는 방식은 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 자체를 시민 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민주주의가 작동하게 하고 시민들의 의사 자체가 그러면은 제대로 잘 실현될 수 있는 사회로 나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단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죠. 특히 이제 의료나 돌봄, 복지와 관련해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좀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다른 나라들의 경험은 어땠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의 의료, 복지, 사회적 경제 그리고 주민 굉장히 넓은 주제를 네, 주셔갖고 여기 다 담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고요. 이제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 그리고 2017년도에 고령 사회, 2024년 12월 달 작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어,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25년밖에 안 걸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초고령 사회를 진입할 때 1세기가 지나서 154년이 걸렸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변화가 됐고 특히 인구 구조가 고령층이 늘어나는 그런 변화들을 겪었는데 우리는 이런 변화를 압축해서 25년 만에 급격하게 변화를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할지 보면 딴 나라들이 어떻게 말하면 100년 이상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회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지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소득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가난한 노인들이 많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노인 빈곤율, 가난한 어, 이제 노인 가구들이 많다고 하는 거고요. 이제 1인 가구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의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가 있어서 어쩌면 도시에서도 농촌에서도 고립된 처럼 살아가는 빈곤한 노인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프시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의료비가 이제 급증하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좀 우리가 현실 맞닥뜨리는 그런 부분에서 노인 빈곤 가구 부분이 OECD 국가 중에서 1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은 사실은 여러 필요한 돌봄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면 예를 들어 몸에 있는 통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사실 갖다 우울한 거죠. 실제로 보면은 끊임없이 생활하기 어렵고 또 불편하고 또 이제 몸이 망가지는 거에서 오는 또 불안감들 이런 것들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니까요. 그러면은 근데 또 가족과 함께 살면 좋은데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말하면 음, 이제 고립된 상태에 있어서 어떤 외로움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노년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대 수명은 제일 길어졌는데 2030년에서 기대 수명이 90세가 넘는 최초의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수명이 90.6세인가 그래서 여성들이 90세를 넘는 상태에 있어서 세계 최초로 기대 수명이
90세가 넘는 국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의 기도 수명이 이렇게 높아갔는데 한국의 여성들은 대단하다, 대단하다. 네, 네. 어떤 기도 수명이 늘어난 거는 어떻게 보면 삶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 자체가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서 10년, 20년 같은 경우를 여러 질병에 노출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고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삶이 고단해서 차라리 보면은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특히 이제 자녀들과 떨어져 있게 되면은 이런 외로움이 더 들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좀 지역사회에서 혼자 사시고 어렵게 있는 그런 어르신들 만나보게 되면은 굉장히 또 설명이 있습니다. 또 보면은 왜 자식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잘 찾아오지 않냐 뭐 이런 또 눈치가 약간 들면은 뭐 미리 또 얘기합니다. 아유 딸이 뭐 대기업이 있는데 이렇게 해외 출장이 많아 뭐 묻지도 않는 얘기를 갖다 막 설명하시고 보면 그런 쪽 부분인데 할아버지가 실제적으로 아프시고 또 위중한 상태인데 또 이제 그런 말로 그냥 상황을 갖다 비껴갈 수는 없으니까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잘 찾아주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원망을 하고 도구로는 이제 분노가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런데 또 한편적으로는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도 이 노인네가 언제까지 갖다가 살라고 이렇게 삶에 욕심을 내고 자녀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냐. 내가 일찍 빨리 죽어야 돼. 뭐 이런 것을 입에 달고 사시는데 어느 순간에 그거가 실제로 그냥 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서는 또 결행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을 보이는데 이거는 우리가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재앙과도 같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령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삶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의 노인 대표적인 취약계층이 또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미충족 의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필요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든지 아니면 시간적인 제약에서 못 가든지 아니면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든지 아무튼 그런 걸 통해 갖고 그 갭이 있는 거가 미충족 의료인데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10%대 미만인데 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10%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과 장애인들 사이에 이러한 이제 갭이 존다고 한다고 현재의 의료 미충족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장애인에 관한 통계를 보면은 원하지 않는 장기 입원에 대한 일수가 가장 긴 나라가 우리나라고 또 장애인들의 사망률이 보면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실제로 보면 고용도 잘 안 되고 삶의 질은 또 사회 고립돼 있고 실제로 보면 다른 나라 가보게 되면 길거리에서 얼마든지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들을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길거리에서 장애인들을 볼 수가 없죠. 그냥 딱 갇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은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은 장애인의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는데 그러면 2만 불 정도만 되더라도 이태리 같은 경우에서는 장애인들을 장기 입원시키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입원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없애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에 있어서 장기 입원 시설을 폐쇄하는 운동을 하면서 어, 내군 슬로건 부분이 자유가 치료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장애인들이 가족한테 들어가고 또 이웃에게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약물에 대한 치료가 아니고 관계에서 나는 치료 자체가 훨씬 더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정직성을 갖는 거거든요. 우리는 3만 5천 불이 되더라도 전문가에서 이런 목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자의 인권과 환자 요구를 대변하는 애드보커시 대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런 활동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경제가 고도 성장해서 이제 저성장 또 지난 1분기는 또 역성장까지 갔습니다. 그런 거와 더불어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소득의 불평등 구조가 점점 확대되는 상태에 있어서 IMF 이후로 더 가는 부분이어서 상위 10%에서 소득을 차지하는 비율이 드디어 50%를 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불평등 구조가 심한 나라는 미국하고 한국이에요. 대표적인 나라 보면. 한국이 미국을 닮은 거죠. 문권에 대한 조금. 근데 점점 그렇다. 근데 IMF 이후로 오면은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금이 다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이제 좀 커지고 또 고정화된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차별 자체가 구조화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점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 불평등 구조를 잘 나타내는 부분이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저는 세계적으로 많이 보는 이 영화, 넷플릭스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가슴이 좀 아프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를 굉장히 리얼하게 그린 것 같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작가가 굉장히 아주 창의적인 발상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생존, 경쟁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한국 사회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불평등 구조를 우리가 봐야 된다. 생애 마지막에서도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생애 말기 돌봄이나 또는 호스피스 케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족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이웃과 같이 있으면서 마지막 생을 맞을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나 서비스 자체가 우리는 매우 부족하다. 여기에 이제 생애 말기 돌봄과 관련돼 있는 중요한 걸 보면은 접근도도 떨어지고 비용도 비싸고 그다음에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죽음의 질을 갖다가 평가해 보니까 OECD 40개 국가 중에서 32위다. 죽는 것도 사실 보면은 정말 존엄성을 갖고 마지막을 못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아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보면은 경제 규모만 보면은 세계 13인데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보면은 행복 순위를 찾아보면은 삶의 질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행복 순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사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바닥입니다. 32개국, 31개국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사실은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여전히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일종은. 그리고 오늘 이제 의료 돌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인종, 종교, 정적인 신념, 사회 경제적인 조건, 뭐 가난하냐 부유하냐 그런 건 상관없이 모두가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도록 하는 거가 최고 수준의 보면 낮은 수준의 건강이 아니고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이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그 제대로 돌봄을 받을 권리, 또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적인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엔에서의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역시 보면은 이 기본권으로서의 보건의료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냐면 실제 건강이 망가지면은 우리가 딴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해야지만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새로운 인생 이막으로서의 도전도 하고 여러 기회가 제공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인데 건강을 잃으면 다 삶의 여러 가지 기회들을 다 잃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내가 보면은 좀 행복한
또 그런 삶을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회적으로도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이루는 데에서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건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권이 세계인권선언에도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고 보건의료 기본법에도 이 건강권,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고령화가 점점 진행되어지면서 이제 사회에 있어서 이 돌봄과 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위기가 찾아왔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복지사회에 대한 논쟁이 있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마찬가지 상태고 또 인구 집단 전체 내에서 고령화된 인구가 많이 늘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복지나 또 돌봄에 대한 요구, 또 의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근데 그걸 다 감당 못해서 보면은 복지국가에 이제 위기가 오게 됩니다. 80년도 쪽에서는 이태리나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이 파산이 돼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무슨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방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산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복지나 돌봄에서의 한계를 드러나면서 이제는 복지국가만 갖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언급되어지면서 여기에 보면 민간이 같이 결합이 되어져서 혼합된 복지 형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복지 혼합, 복지 다원주의가 강조가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이 모였을 때 복지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그런 쪽 부분인데 되게 이제 돌봄민주주의를 하면서 너무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그 전문가 집단 의사 부분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논의를 하면서 보면은 의사를 배제한 뭐 그런 이제 돌봄에 대한 것도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전문가를 배제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또 강한 또 정서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가 재판할 때 보면은 우리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살면서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건강의 위험에 노출되는데 우리가 생애 마지막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여러 가지 기술이나 지식들 같은 경우를 잘 소화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전문가 필요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야지만 그 지식을 이제 시민들이 소유하는 거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지식 자체를 전문가들이 독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보건의료를 보면은 언제 뭐 병이 생길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고 소비자는 잘 모르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진료를 볼 때는 뭐 의사가 이런 처방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의사 얘기 다 따를 수밖에 없고 누라면 눕고 보면 검사 받으면 받고 수밖에 없잖아 실제로는 나 못하겠다 그러면은 걔는 못 받는 거니까 실제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공급의 이제 독점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자체가 이제 가치제로 역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건강권을 지킬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할 때 그 전에 복지국가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의료 자체를 다 공공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NHS라고 해갖고 의사가 다 어떻게 말하면 국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에 다 묶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공공의료가 필요하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의료만으로서는 충분치 않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수의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대개는 이제 보험 방식, 이제 사회보장 방식 부분인데요. 우리 이제 건강보험 방식으로 해갖고 보험료를 내고 보면은
그것의 자원들을 갖고 뭐 부족한 경우에서는 거기에 이제 세금이라든가 텍스를 부여하겠지만 그래서 공공 자원들을 마련해서 필요한 물론 소득에 따라서 차별되는 보험료를 냅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지만은 혜택은 다 이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어, 의료의 별도에 대한 자원들을 마련해서 전체 시민들의 어떤 권리를 보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킬 때 그러니까 돌봄 부분에 있어서 건강보험을 잘 지켜나가는 거 그리고 돌봄의 공공성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시장에 맡기게 되면 아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공급자 중심입니다. 오면은 그러니까 진료를 받게 되면은 되게 의사가 뭐 약 처방을 내고 또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의사가 처방한 그 건건이 보면은 수가가 발생을 해서 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일진료 보면은. 근데 외국의 사례를 봤더니 보면은 그렇게 하니까 보면은 되게 처방은 많아지고 그렇게 하는데 건강 수준은 실질적으로 안 좋아지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의사들의 처방 자체가 의료기관의 수익을 늘리는 방향 쪽으로만 가지 실질적으로 보면은 환자들의 네, 우리 건강 밥 수준을 먹어야 돼? 높이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잘 안 나간다. 이게 반드시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런 방식으로 의사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해서 행위별 수가에서부터 가치 중심이란 뭐냐면 환자의 실질적인 건강수준이 높아지거나 질병이 치료됐거나 삶의 질이 높아졌거나 그것을 확인하고 그때 이제 의사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리고 질병을 치료 중심에서부터 사전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그래서 주치의를 두고 이제 가치 의료 지불 제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의료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노출됐을 때는 사실은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정보의 그 대칭성이 어떻게 말하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 쪽이 창급종합병원이에요. 보면은 응급실 부분이고 왜냐하면 본인의 의식이 없는 상태 가서 그다음에 뭐 어떤 걸 다소는지 모르고 난 다음에 그냥 표현할 때만 뭐 이런 수가 썼다는 것만 알지 그 뭐 하나하나 어떤지 모르잖아요. 보면 중대가 된 것도 많은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원 소모가 굉장히 많은 쪽 부분이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 부분인데 근데 또 응급 서비스는 또 기본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안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처치를 받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생명을 구하느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지만 가능하면 응급실로 내원하거나 아니면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중증화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거가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의존 자체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보면 그것에 대한 부담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노력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에 대한 주요 부분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가 소득 분배의 불공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부분도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자에 의해서 한편적으로는 건강보험 자원들이 많이 소모되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에 의해서도 또 이 오남용이 많아지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건강보험의 자원들이 이제 많이 고갈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장의 실패 유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험 방식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건강보험하고 노인장려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기관 치료에 대한 쪽 부분이고 장기양보험 같은 경우는 주로 주간보호나 이제 요양사들의 서비스를 받았을 때 거기서 이제 요양에 관한 수가를 지급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장기요양보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이제 보험 체계 두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노인 장기암 보험이 이제
2008년도에 도입됐고 2009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능장애가 있는 노쇠가 있는 노인들이 18%인데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7.7%밖에 되지가 않고요. 또 굉장히 소규모업자들이 난리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다 공급, 또 과당 출혈 이런 걸 통해 갖고 제대로 질 관리가 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양 서비스만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방문 간호라든가 의사의 서비스까지 받아서 요양과 의료 부분들이 서로 연계된 걸 좀 좋은데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지금의 이제 요양과 보건의료와의 연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분절을 대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게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대상자도 굉장히 좁게 잡혀 있고 또 필요한 서비스 여러 개 연계돼서 좀 더 종합적이고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고령 자유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말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나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면 이 노인 장기암 보험이 훨씬 더 오면 보장성이 강화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또 이 요양뿐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간호사가 방문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방문도 할 수 있고 또 의료도 할 수 있고 또 3시간 돌봄이 좀 부족하다 싶은 경우에서는 이제 오후에 또 3시간 쓸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 보장성을 강화하는 그리고 필요한 여러 서비스와 연계돼서 질 관리가 되는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 시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과 건강보험이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유의미하게 제도가 개선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주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요양보험이나 건강보험도 시민들이 낸 보험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자체를 통해서 여러 이제 돌봄 서비스, 바우처 서비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시민이 낸 세금을 통해서 지방정부에 낸 지방세나 또는 중앙정부에 낸 세금을 통해서 다시 지역사회에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민들이 이것을 다 부담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부담한 것들을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의 통합돌봄 또 건강권을 지키는 데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시민 권력이 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이 사회 구조를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의료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고령층이 늘어나고 또 이제 병원 가게 되면은 보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85%, 90%까지 의료보장 보험 쪽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고 본인 부담금이 10에서 15% 정도 내는데 우리는 본인 부담이 35%나 돼요. 보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장이 65%밖에 안 되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잘 서비스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의 불평등 구조가 생긴다. 지역의 격차도 있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특히 1차 의료 같은 경우는 사전 예방하고 건강 관리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투과가 이렇게 보면은 주치의 서비스나 또 건강 관리를 하는 의사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냥 처방을 내고 약 처방을 많이 내고 검사를 냈을 때 지원하는 구조는 있더라도 주치의를 지원하는 구조는 없기 때문에 지금의 1차 의료 같은 경우에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고 또 이분들이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로 1차 의료가 작동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많은 처방을 내는 구조로 보면 짧은 시간을 내서 약 처방을 많이 내거나 또는
검사를 많이 내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의 일처리는 매우 취약한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에서는 40년 전에 마련됐던 공보위 제도가 이제는 의과대학에서 이제 여학생들 비율 3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보위로 갈 수 있는 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또 공보위의 복무 기간이 기니까 차라리 현역으로 2년 딱 갔다 올라 그러지 이 공보위로 갔다가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공보위로 활동하는 것들을 이제 회피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거로 봐서는 지금 농촌은 공보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 공보위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농촌 시스템은 이제는 실효가 다 했고 붕괴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마을에 있어서 보면은 농촌 의료 쪽 부분인데 주치의의 성공이나 이런 부분 이거가 돼야지만 1차 LNDC를 강화할 수 있고 농촌 마을 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해서 이제 농촌에서 적게 환자를 보더라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또 의사에 대한 지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의 이제 보건의료 체계가 이제 붕괴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이제 전환기를 맞아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한국 의료가 이제 위기에 처 있는데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보험의 자산이 결코 적은 자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그 이제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출된 의료비만 하더라도 거의 한 98조 정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쪽 부분이기 때문에 딴 나라에 비춰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급하는 그러니까 GDP의 9.9%까지 의료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OECD 국가의 평균보다도 넘어섰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 정도이기 때문에 GDP의 10% 거의 9.9%까지 쓰는 거니까 전체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규모로 보게 되면은 세계적인 수준이 되고 규모가 큰 규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원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고 관리를 했더라고 한다면 그 비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전에 예방 관리할 시도는 제대로 안 하고 나중에 병이 생겨갖고 응급실로 가거나 아니면 3차 병원에 가서 보면은 또 굉장히 고가의 검사를 하고 또 수술하고 그러면은 또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신장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한다든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쓴다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했더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줄줄 새서 나간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서로 연계가 되면 좋은데 서로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자원들이 낭비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설명을 잘 못 드리니까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을 단련하면서 닥터 쇼핑이라고 하는데요. 보면은 의사 장보기 이런 걸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주치의를 두고 꾸준하게 건강 관리를 하고 의사가 필요한 주치 서비스를 해주면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소비자들은 여러 기관에 전전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검사도 많이 하고 실제로 보면 이런 것 자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서는 쌓이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보험료는 올라가고 또 한편적으로 보면은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태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느냐 실제로 또그 마을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낸 보험료라든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시민들이 낸 보험료와 세금들이 제대로 제가 쓰여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차료를 보게 되면요, 되게 그 좋은 서비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오랫동안 그한 의사한테 주치를 두고 자기의 병력을 뭐 몇 살 때는 어떤 질병이 생겼고 몇 살에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자기 병력을 쭉 기록을 해두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병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은 이런 과거 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대처가 빨라집니다. 병력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누적될수록 보면은 빨리 판단할 수 있고 자원을 적게 쓴 상태에서도 이 사람한테는 이거는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처가 쉽기 때문에 주치의 제도는 시민들한테도 좋고 또 공급자한테에서도 환자의 병역이 관리가 되니까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검사를 할 필요가 없이 필요한 자원들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딴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주치의가 이러한 초고령 사회를 이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대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의사들의 반대 때문에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필요성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만 정치권이 이해하고 시행하는데 시민들은 잘 모르고 무관심했고 또 의사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전문의 중심의 이해를 지키고자 하는 활동을 주로 했기 때문에 주치의가 잘 정착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일태료를 보면은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적 일태료 기관이 전체 개원 의사들 중에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런 주치의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는 전문 의원한테 그걸 넘기고 또 2차 병원, 3차 병원으로 가야지만 자원의 소모 같은 경우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점에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구조가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조를 보면은 행위별 수가제로 돼 있는데 19년도에 의료보험 제도가 정착할 때 이때 보면은 피장 수가의 67%로부터 이제 의료보험 수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같은 경우는 피장 수가의 3분의 2 정도만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이제 이유 과정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가 인상이 되는 것에 이제 의료보험료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통제해 와서 사실 그동안 3년간은 이제 의료보험 수가가 이제 크게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대처하는 방법은 행위별 수가 안에서 의료의 볼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를 많이 보는 거로 짧게 짧게 벗어 박리담이라는 겁니다. 딴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수가가 잡혀 있으면은 의사가 하루에 한 20명, 25명 보는데 우리는 60명 정도를 봐야지만 비로소 병원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환자들이 의사를 볼 때 3분 진료가 일정을 된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의사들은 계속적으로 환자 보는 시간을 줄이고 많은 환자를 보는 거로서 이제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을 이제 보충하려고 했고 이제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병원에 왔는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니까 결국에서는 음, 이제 만성질환 관리할 때도 환자가 이제 자기 질병에 대한 이해도 높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서는 이제 만성질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어, 환자들은 의료기관에 많이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갔다가 두세 배 정도 병원에 내원하는 횟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의료비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구 구조도 변하는데 지금에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지금은 굉장히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증가가 딴 나라에 비해서 세계 제 1위고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계속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은 요 비슷하게 늘었는데 우리는 소득이 증가하지만 요 의료비 상승이 요 꼭대기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의 소득 증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너무 의료비 상승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는
건강보험이 바닥이 나서青年뒤에서는 이제 건강보험이 이렇게 바닥이 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복지나 보건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다 행정 자체가 다 분절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뭐 장애인을 두고 있는 경우, 어르신을 두고 있는 경우는 여러 기관에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시민들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한 곳에 가면은 필요한 정보가 서로 연동돼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다 분절돼 있어갖고 복지는 보건을 잘 몰라요. 보건 쪽은 복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쉬우니까 다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중앙행정이 분절화된 구조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있으면 이제 행정안전부가 있는 쪽 부분이면은 그거 안에서의 행정구조 자체가 오면은 이 지방에서 서로 연동돼서 이렇게 한 곳에 받으면 좋은데 별도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 내용 자체가 서로 상충되고 실제로 보면은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가 온갖 중앙부처에서의 실행 부분들을 다 맡는데 보건소의 인원은 늘려주지 않고 실제로 보건소에 있는 인원들은 대개는 다 단기 계약직이에요. 1년 계약 정도인 부분인데 중앙부처에 있는 온갖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건소가 맡지만 보건소의 기능은 좋아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중앙구조는 굉장히 비대화되는데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태다. 예, 그런 부분이어서 음, 다시 이제 원점에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제 마을 공동체 얘기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 쪽에 보면 로제토 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로제토 마을을 보면은 이태리 이민자들이 와서 사는 작은 마을인데 여기가 희한한 거가 미국은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근데 이쪽 지역은 희한하게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유난히 낮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로제토 마을 자체가. 그럼 왜 그러냐 실제로 보면은 심장병의 발생과 관련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렇게 심장병이 낮을 건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지역을 보니까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여기에 리스코 신부가 여러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아주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전에 있던 갈등을 뒤로 하고 죽음을 같이 애도했고 또 부모가 사망하면 그 집에 남아 있는 아이들을 서로 돌봐준다든가 부모를 갖다가 또 돌봐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동체가 서로 갖다가 챙겨서 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이 공동체 역할 부분이어서 독특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공동체가 각 개인의 삶을 챙기는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이 상호 부재 문화 자체가 이 공동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다른 지역에서 갖고 있던 이제 불안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 공동조에서는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서 심장병에 대한 가설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의 생각 같은 경우는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가 심장병의 중요한 부분이다. 발병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달라서 보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심장병 발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인식되어져서 이것을 질병 발생에 있어서 사회 구조가 미치는 영향, 공동체 문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회역학이라 그래요. 소셜 에피데미올로지. 그러니까 질병 발생에 있어서 공동체가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됐던 부분들이 바로 로제토 마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문제를 보게 되면 한국 사회가 결국에는 전통적인 가족 기능이 약해지고 또 가족도
굉장히 어, 기능이 취약해지고 또 1인 가구로 변하고 공동체로 해체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서는 이 돌봄에 대한 문제 또 의료의 문제들을 양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사회 여러 시스템보다는 결국에서는 공동체가 취약해진 거, 사람들의 관계망이 깨진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 있어서 돌봄에 대한 문제, 또 의료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양산하는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게 통합돌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앞쪽 부분에 이제 김연아 교수님이 또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서 좀 압축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돌봄에 대한 정의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거주하면서 필요한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 서비스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 건강, 요양, 또 서비스 연계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2018년도에 통합돌봄이 시작이 됐고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인구의 한 10%, 58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좀 신체적으로 보면은 노쇠한 경우나 장애가 있거나 또 만성질환이나 만성질환이 관리되지 않은 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585만 명 정도가 통합돌봄이 필요한 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통합돌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어지면서 그 사이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시범 사업으로 선도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평가를 해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이제 지자체가 16개 지자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하는 지자체 부분인데 각 사업이 여전히 파행적이고 분절화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안에서 역시 보건과 행정과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자체 안에서의 기능을 좀 묶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관의 기능 이런 것도 여전히 잘 통합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자원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보건의료의 참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통합돌봄 관련해서 이 고령화 대책을 하면서 역점을 많이 뒀던 부분들이 바로 1차료입니다. 보편적인 건강 보장의 전략으로서 이제 1차료에 대한 것들을 매우 강조를 했다고 하는 거고, 1차료를 전환하고 주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의 돌봄과 연계하는. 그래서 의료와 돌봄이 연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했고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주치 운동에 대해서 이제 역점을 뒀던 거는 주치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들에게 일반 시민이 자기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식을 끊임없이 피드백하고 지원해주는 그 구조가 주치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중심, 가치 중심의 시스템이 의료에서 정착화됐던 부분이 주치 부분인데 외국에서도 사실 1차료가 주치제도 정착을 통해서 이제 고령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좀 의료 부분이 그런 역할들을 잘 못하는 상태여서 상당히 상업화된 이제 의료기관들이 많은 상태의 부분이어서 의료와 돌봄이 연계가 된 구조를 가져야만 시민들도 편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게 돌봄이 의료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통해서 효과적인 돌봄이 정말로 필요한 돌봄을 구성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의료 체계를 바꾸는 거가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치 운동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주인이 되는 필요한 서비스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가기 위해서는 주치 제도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갖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30년 주장을 했더니 이제 이번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제 주치 제도와 통합 돌봄 부분을 이제 새로운 정부의 중요한 보건의료의 기틀로 삼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2주 있으면 저는 우리 사회도 이제 변화를 맞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치 기반 환자 중심의 변화를 해야 되고 의료 서비스도 환자가 이익을 봤을 때 건강에 대한 이익을 받거나 자기가 건강하다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높아졌을 때 그런 걸 평가해서 의료기관 쪽에 이제 그런 행위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 쪽에도 이제 건강주치 도입을 해서 우리가 시행한다고 하니까 광역 단위별로 이런 노력이 시작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통합돌봄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상자를 정하고 또 종합 판정을 하고 개별 이렇게 지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주체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런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돌봄과 의료에서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통합돌봄에서는 의료, 장애인, 또 주거, 또 요양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서 통합돌봄 서비스가 제공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정부는 법을 제정을 하고 제정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그런 구조고 특히 이제 읍명 단위로 가게 되면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기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을 뒷받침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맡지만 실질적으로 병원 이동 서비스를 하거나 또는 가사 서비스를 하거나 또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하나하나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이 있어야 되겠고 마을 공동체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도 협동조합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공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시민들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을 훈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제 일상 돌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일부 지자체에 있던 부분들이 들어와서 식사 등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고 이동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보조기구에 대한 서비스, 또 긴급 돌봄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서비스가 있고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지원 협의회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기관들,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전담 조직이 읍명동에 구성되어 있으면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중요하게 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기가 보면은 사실은 그 지역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촘촘한 서비스망이 구축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행정에서 이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 행정체계가 잘 발달된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읍면동, 거기 이제 도면 단위 부분인데 80%를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MPO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의 행정 조직의 효율성이나 또 그것의 영향은 일본보다도 훨씬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행정이 다 하겠다고 하는 거야. 하지도 못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먼저 하도록 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주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보면 행정기관 쪽의 공무원들이 장군에서는 의료 공무원들이 굉장히 갑질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주인인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대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의 이제 현실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에 있어서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둬야 된다. 다른 나라들도 역시 보면 지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제정하고 진행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85%가 통합돌봄의 자세한 내용을 지자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 하는 거죠.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중앙부처라고 하는 보건복지부가 아직도 그 권한을 지자체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지 않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방 분권화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자치조직과 이 돌봄 서비스 조직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거가
외국에서의 잘 돼 있는 돌봄 선진국의 모습 부분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통합 돌봄의 대상 같은 경우도 이제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장애인이나 또는 뭐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이런 경우나 또 제가 정신장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해서 배제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포인트는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역 재정기금을 조정해서 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도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재원들을 마련해서 지자체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방세나 포괄지원금이나 이제 건강보험 기여금이나 장기간 기여금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일정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 사태시를 보니까 보건과 복지부서가 한 공간에 와 있어요. 시민들이 한꺼번에 와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행정이 어떻게 말하면 지역 주민들이 에, 통합돌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들 선진국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충성의 원리라고 해갖고 연방국가가 지방자치자체가 역할을 잘할 수 있으면 주정부 쪽에 잘할 수 있으면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부 단위가 잘하는 경우에서는 사실은 그 윗단위에서 기업하지 않는 거죠. 마을 공동체가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비영리 단체 6개 단체만 돌봄에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못 들어오고 비영리성을 갖고 있는 단위만 예를 들면 이제 디아코니아나 카리타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영리 조직만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리성을 지닌 상태에 있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이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재원을 잘 마련해 있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맡겼을 때는 사실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 건데 기업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정부 정책 자체가 서비스의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자꾸 사회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하려고 한다. 이런 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 복지의 선진국에 비춰보게 된다면 정부가 그만큼 정책 개발도 못하고 이것에 관련해서 좀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3 커뮤니티, 3 케어 지역사회 내에 대한 돌봄,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 또 지방 분권화가 돼야지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지역사회 역량 구축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그렇게 치매 환자가 많은데 여기 잡으면은 사회적 자본과 이 노인의 삶의 질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보면은 그게 마을 공동체든지 협동조합이든지 아니면 주민 자체가 마련한 기금이든지 이러한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마을에서 공동체로 보면 돌봄에 쓸 수 있는 자본과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에서의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의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취한 돌봄계.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요 인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 개원하는 형태밖에 없는데 되게 다학제 주치 팀 기반의 이런 참형 일체로 기관이 더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도 이제 복지사회 국가에서 돌봄 부분이 이 돌봄 분야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민간 협력 분야로 지정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포괄 케어 부분에 있어서 MPO 활동이 전담 조직 포괄 케어 센터의 80%를 담당하고 있고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엔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제안을 하면서 여기 사회연대 경제라고 해서 자발적 협력, 상호 원조, 또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지배구조, 자율성과 독립성, 뭐 이런 부분, 이윤의 배분과 사용에 있어 자본보다는 사람과 사회적인 목적을 우선시하는 원칙, 뭐 이런 부분의 조직들이 돌봄을 맡아야지만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사회연대 경제를 지금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다 동의를 해서 원칙 부분입니다.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특히 돌봄 분야 쪽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면 그리고 돌봄 서비스에 여기 하나하나의 서비스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다 마을 공동체나 자치 조직이나 또는 봉사 조직이나 협동조합이 다 여기에 있어야지만 지자체가 재정을 투여했을 때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보면 이런 것이 틈틈이 있어야 된다.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돌봄 자원이 없으니까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법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 안에 보면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 공동체를 구성해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것을 지역 공동체로 지정하고 적극 지원해 줍니다. 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 계획으로 발표돼 있고. 그러니까 농촌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 안 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기업이 없으니까 농촌에서는. 이제 이런 역할들을 적절하고 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에 있는 이 돌봄 통합지원법 부분에 있어서 특히 보면은 이런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쪽이나 지역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 돌봄의 공공성을 뒷받침할 수 이런 규정들이 상당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 법을 개정을 해서 지역 주민들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도 해야 되고 이렇게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가 되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 조직의 역량도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쭉 이제 줄기차게 얘기했던 주민자치 제도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WHO 쪽에서도 이 지역 건강 관리 부분에 있어서 만성질환 부분에 이 공급자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주치로 변한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을 갖고 있는 마을 공동체나 지역 주민의 참여 구조의 중요성을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가족들을 돕는 사람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구조, 돌봄 운동자 운동을 또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장애인 돌봄 부분이 제도가 되지 않았는데 장애인들 위한 지원이나 또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 부분이 대부분 안심 마을 부분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이 발달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에서부터 학부모들이 조직해서 줄기차게 쭉 노력을 하면서 이런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고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들 위한 여러 시스템을 어느 지역보다도 훌륭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행정은 이걸 못해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나서니까 비로소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민 자체 부분들이 지금 2013년도에 시범 도입되고 난 다음에 아직도 공정되는 그런 상태 부분인데 만일 통합 돌봄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만들어지면 그러면은 주민자치에서도 저는 힘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준비를 잘하고 있는 통합 돌봄을 잘하고 있는 대전시 대덕구 사례 보면은 요 6가지 돌봄 관련해서 일상 돌봄, 먹거리 돌봄, 주거 그리고 의료, 연계, 요양 이 분야에 대해서 촘촘하게 마을 공동체나 협동조합이 다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와 긴밀하게 연관되고 이게 촘촘히 구성돼 있었을 때 민간 협치가 됐을 때 비로소 통합 돌봄이 이제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의료가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인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의료 협동조합이 이제 그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장기려 박사가 보면은 어, 1968년도에 청십자 운동을 하면서 시작했던 부분인데 94년도에
안성에서.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북일신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90 이제 6년도쯤에 이제 도시에서의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 부분인데, 이렇게 농촌에서 또 가난한 이 도시 지역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냐, 이 고민 속에서 태동한 부분이 의료협동조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31개가 있는데 여러 돌봄공동체 협력해서 결국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 주민과 권력들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오면은 이 돌봄에 있어의 중요한 역량으로 만드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의료사협이 어,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쭉쭉 성장해 와서 지금은 이제 31개 정도까지 만들었는데, 원래는 33개 정도까지 있었는데 2개는 의사를 찾지 못해갖고 결국에서는 2개는 잘 못했고, 지금 이제 31개까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33번을 시도했는데 30년 동안 지금 생존해 있고 계속 발전한 건 31개니까 생존율을 따져보면은 94%입니다. 예, 벤처가 생존율이 5%인데 의료사업을 만들면 보면은 생존율이 30년 동안 쭉 추적해보니까 94%다. 통계적으로 봐서는 거의 다 만들면은 나가지 않는다. 시민들이 보면은 참여하고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적으로 확장하면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성과한 부분이 의료의 공공성,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거, 사회약제 건강성을 지키는 등 우리 사회에 정말 귀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역할을 했던 부분이 이제 장기려 박사가 그 역할을 했고, 여기 이제 제 30년 전의 제 모습입니다. 이게 30년 초반에 지금은 지금 어, 어, 60세가 넘는 나이에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30대 푸릇푸릇한 모습을 좀 보니까 여기 보십니다. 여기 이제 의료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가난한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을까? 시민들과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다. 만든 부분이 이제 의료협동조합이어서 예, 시민들과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2장 슬라이드는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중심을 시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임종원의 체크리스트 부분인데, 주로 환자 중심, 마을 공동체 중심의 통합 돌봄을 어, 이제 구축할 때 어떤 거를 갖다가 체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반영한 부분이어서 요거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